우크라이나 정부는 마침내 이제 수일 전에 대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4개 마을을 탈환했고요. 그리고 자포리지아주에서는 3개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고성능 무기 이런 걸 제공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핵카드를 내미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사실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존 특강을 맡은 권기창 대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를 역임하고 2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생존 특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 중재 노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많이 토론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중요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반격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크라이나는 지난 6개월 전부터 대반격을 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봄철에 대반격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초여름이 됐으니까 조금 늦춰진 셈이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는 무기들이 충분한 수량이 도착할 때까지 좀 기다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봄철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라스푸티차 현상, 땅이 젖어서 이렇게 이 진흙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공세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땅이 굳는 계절이 오기를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침내 이제 수일 전에 대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도네츠크 주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4개 마을을 탈환했고요. 그리고 자포리지아 주에서는 3개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7개 마을을 탈환했는데요. 이건 뭐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은 지난 7개월간의 교전 상황 하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거둔 최초의 성과이기도 하고 최초의 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분석가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포리지아 주 전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포리지아 주를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점령하게 된다면 그것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구축한 소위 육로회랑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크림 반도를 이르는 그 육로띠를 말합니다. 영어로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구축한 이 육로회랑을 자포리지아 주를 점령함으로써 말하자면 육로회랑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러시아 본토로부터 그다음에 남부 헤르손주와 크림 반도를 잇는 그런 보급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지아 주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군사력과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정말 비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열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군의 전차가 3,000대였다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전쟁이 지금 1년 4개월 지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서방제 무기와 장비, 차량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대체로 러시아와 비슷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차 수에 있어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한 1,400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한 1,300대 정도로 숫자 비슷하고요. 그 대포의 숫자가 러시아가 3,000대, 우크라이나가 2,000대 정도로 러시아가 한 1.5배 많지만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질적으로 더 고성능 대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더 사정거리가 긴 대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량적의 약간의 열세를 질적인 우세로 만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력 규모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남자들 총 동원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병력 규모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50만 대 50만, 그래서 아주 비슷한 숫자로 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력은 러시아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해볼 만한 지상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대규모로 조성된 카호우카 댐입니다. 부서진 시설물 사이로 저장돼 있던 물이 거세게 쏟아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밤 포탄 공격을 받아 댐 상부 시설물이 일부 폭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헤르손주에 있는 드니프로 강 유역에 있는 카호우카 댐입니다. 이 수력 발전 댐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댐이 수일 전에 갑자기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에는 대규모의 침수가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인 몇몇 명이 지금 대피하고 많은 수천 가구의 집들이 이제 침수되는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 폭파 사건 직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가 아리송한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노르웨이의 지질연구소가 탐지한 지진파인데요. 노르웨이 지질연구소는 루마니아의 관측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루마니아의 관측소가 카호우카 댐 폭파 직후에 지진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지진파가 보여주는 파장은 이게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사일 공격이나 댐의 자연적 붕괴로 인한 지진파가 아니라 이 댐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 탄약 같은 장치에서 내부 폭발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지진파였다고 해요. 이 증거는 이제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또 증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이 감청한,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의 통화를 감청한 내용입니다. 감청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한 러시아군이 다른 상대방에게 이 댐 폭발을 누가 일으킨 거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다른 쪽 군인이 그건 우리의 사보타지 그 행동이지 우리의 파괴 공작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당초에 우리가 이 댐을 폭파시킨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을 겁주려고 했는데 이게 사태가 너무 커져버렸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좀 더 명확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형사법원의 이제 조사팀이 지금 그 댐이 있는 지역 인근의 헤르손주를 지금 며칠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러시아 당국이 댐 폭파된 그 댐 주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국제형사법원 조사팀에게 협조를 할지는 좀 미지수긴 한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이 이게 러시아의 소행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 댐 폭파로 얻는 이익이 더 큰 쪽이 러시아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얻는 이익은 이 댐을 폭파함으로써 이 댐이 그동안 크림반도에 이제 물을 공급해 왔는데 크림반도에 대한 물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러시아가 손해 보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이익 보는 것이긴 한데 하지만 이 댐 폭파로 인해서 이 하류 지역에 대규모 말하자면 홍수가 발생돼서 많은 지역이 늪지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강을 건너서
러시아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주요한 루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공격을 사실상 지금 당장 못하게 하는 또는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봐도 이게 러시아의 소행 가능성이 높고요.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벨라루스와 전술 핵무기 배치를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벨라루스 부대가 러시아에서 운용 훈련을 받는 등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방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F-16 전투기도 지금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에이테킴스 같은 장거리 미사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공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이 점점점 더 이제 진전됨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계속 점점 더 고성능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고성능 무기 이런 걸 제공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핵카드를 내미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방에서는 과연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요. 지금 잠정적인 결론은 러시아가 핵 무기를 쓸 가능성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전쟁이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핵무기에 대해서 언급만 여러 번 했지 지금까지 핵무기를 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핵무기는 쉽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쓴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은 결국 전장인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지금 러시아군이 싸우는 전장은 장장 900km가 넘는 긴 전장입니다. 900km면 부산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가는 그 정도 넓은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몇 개 쓴다고 해서 기껏해야 우크라이나 군 몇백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핵을 쓰는 순간 거기 싸우는 러시아군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광대한 농토도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굉장히 고립이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아마도 거의 쓰지 못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기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더 밀려서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막다른 코너에 몰리면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에 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서방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토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가 그 원인이라고 많이 지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이 전쟁이 개시된 직후부터 이 미국 내에서는 과연 이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그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토의 동진이 전쟁의 이유라는 이제 그런 스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주로 주창해온 어떤 그런 논지인데요.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 정치학의 현실주의 학파를 대표하는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이제 그분의 논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함한 나토의 동진, 나토가 점점점 회원국들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러시아의 접근까지 나토 영역이 확장된 것, 그것은 러시아로 하여금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그런 실존적인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으나 그렇게 러시아를 그렇게 만든 것은 결국은 크게 보면 서방, 좁게 보면 미국이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의견은 이 서방 사회의 완전한 주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보다 좀 더 주류적인 의견은 나토의 동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전쟁 명분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그 진정한 야욕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열망,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겠다는 야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푸틴 대통령의 야심, 이런 것들이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스쿨은 지금도 계속 논쟁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이걸 따져보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전쟁 종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 그리고 크게 보면 나토의 동진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면 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러시아의 우려를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금년 7월 11일과 12일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회원국들 간에 지금 아주 열띤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슈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에 이제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요. 근데 이제 나토 회원국이 이제 가장 몇 달 전에 핀란드가 가입해가지고 나토 회원국 총 31개국입니다. 근데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다수는 예를 들어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빨리 신속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발트해 3국과 그다음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신속한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는 즉시로 나토에 가입시키는 걸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보적인 의견을 보이는 나라가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해서 더 확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와 나토군 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독일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을 더 지속적으로 계속 잘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패퇴시키는 거, 그래서 자기 그 영토를 탈환하고 평화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는 전쟁을 종식하는 단계에서 다루는 게 좋을 그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윤 대통령을 이제 방문했을 때는 이제 지뢰 제거 장비 같은 그런 방어용 장비의 지원을 요청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히로시마에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방어용 레이더 같은 그런 장비, 그걸 지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 목록을 우리 측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방공 레이더보다는 이 지뢰 제거 장비, 그런 쪽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뢰 장비라든가 아니면 또 전쟁에 쓰이는 특별 후송 차량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정도의 그 지원은 뭐 아무래도 러시아의 반발을 아마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뭐 군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기 같은 거 말고 그런 어떤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한다고 발표했을 때 러시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살상 무기 금지 원칙,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는 한은 그래도 러시아의 반발은 아마 상당히 좀 적은 수준의, 그러니까 아주 뭐 큰 보복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관해서 이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쟁에 관해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하는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까지는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일단 확실한 것은 금년 말은까지는 확실히 가고 내년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기다려온 대반격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고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은 이 특히 가장 중요한 자포리자 전선에 자신들의 주력 부대를 아직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력 부대는 지금 서방에서 훈련시킨 한 9개 정도 예단인데요. 지금 자포리자 전선에 그 9개 예단 중에서 2-3개 예단만 지금 투입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격 작전이 개시는 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반격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보면 앞으로 한 4개월이나 5개월 후면 F-16 전투기 같은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또 그의 전쟁에 활용하게 될 것이고 또 여타 서양의 고성능 무기도 계속 투입될 예정이라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반격 작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외교 안보적 의미를 지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에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뭐 한 90% 이상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를 하든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하든 간에 다시 연임할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어떤 교착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지금 점령한 땅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나설 것이고 재선에만 당선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지도층이 변화가 없겠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계속 밀려서 지금까지 빼앗은 땅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거나 또는 전쟁에서 패해서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받는 상황이 되면 아마 러시아 체제 내에서는 푸틴 대통령 대신에 후계자가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질 경우에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가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이 전쟁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유산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그만 평화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말하자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전쟁 종식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를 패배시켜야 한다는데 확고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친푸틴 성격, 친러시아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 재정 지원을 대폭 감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고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방식으로 전쟁이 종식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거나 이 전쟁에 큰 변수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사님께서 19년부터 21년까지 우크라이나에 계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분위기는 뭐 대체로 그냥 무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난하거나 좀 더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몇 년 동안은 그 이후 2년 동안은 그 합계 마이너스 한 15% 정도의 경제 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정도로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었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떠나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전의 경제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우크라이나 경제는 회복의 길로 가고 있었고 뭐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꾸준히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좀 줄긴 했으나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갑자기 제가 잘 알던 거리들이 폭격당하고,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뿔뿔이 이제 말하자면 난민으로 흩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사실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계되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 어떤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쉽게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강한 힘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는 우리를 도와주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이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동맹의 외연을 넓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말하자면 이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역적인 강국입니다. 이런 강국이 우리 또 위상에 따르는 그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우리가 달라진 위상을 토대로 이렇게 우리 동맹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